환영합니다. 정의당 성남시 지역위원회 당원 오리엔테이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이름으로 해봤습니다. 7월 말 이후에 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오리엔테이션을 급하게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9월 1일 날 심상정 의원님 모셔서 강연회를 두 번째로 했고요. 오늘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저희가 기획하는 행사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다른 컨셉으로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네, 그거는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된 취지는 처음에는 저희가 정의당 소개를 좀 드렸고 지역위원회 소개도 좀 드렸고요. 대표님 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심상정 의원님을 모셔서 들었다면 그 과정에서 이제 쏟아지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리고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도. 네, 그걸 이제 대신해서 좀 답할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당 대변인님을 모신 거고요. 오늘은 마음껏 물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당원님들께 받은 질문지를 통해서 대신 이제 대담 형식으로 일단 꾸며봤고요. 우리 위원장님 인사말을 짧게나마 듣고 그리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새로운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첫 당 가입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시면 지역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최대한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과 성남시 지역위원회 양호영 부위원장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교육팀장을 맡고 있고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양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대담에 제가 진행자를 맡게 됐는데요. 자, 우선 대변인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당원 여러분께 대변인님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의당 대변인이 되셨는지, 그리고 대변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포함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제가 당내 직함이 두 개가 있어요. 정의당 대변인 최석도 있고 또 여기 성남시 위원회처럼 저도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동시 당직자 선거 때 이정미 대표님도 대표님 당대표가 되신 거고 저도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가 끝났는데 이정미 대표님이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각을 꾸미는 거예요. 그 대변인의 임명권은 당 대표에게 당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쯤에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전에 전혀 얘기 없었고 최석 올라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왜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언제까지 제가 답을 드려야 됩니까? 하루 주겠대요. 하루 동안 생각을 했지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락하고 그렇게 올라와서 대변인이 됐고요. 대변인이 하는 일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큰 사안이 있으면 그때는 정의당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입장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게 대변인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아침 저녁은 없어요. 어차피 기자가 늦는다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이라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현안을 파악 못해도 알게 돼요. 기자가 먼저 얘기하니까요. 이런 사안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뭡니까? 라고 물으시죠.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도 있고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아주 많은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친한 기자한테는 그거 나온 거 기사 URL 있으면 좀 보내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내주면 제가 이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변인은 어쨌건 간에 정의당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인이 그렇다고 상무위원도 아니고 그거를 판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이 지금까지 이랬다라는 거를 대부분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사안이 지금 터졌는데 그렇다고 회의 의결체를 거쳐서 그거에 의견을 묻자 그러면 그건 벌써 현안에서 벌써 벗어나 버려요. 그럼 어차피 그 뒤에 정의당의 입장을 내봤자
그건 기사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건 터져서 오전 11시 전까지 기자들에게 그 정의당의 메시지가 나가야 그래야 기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러려면 만약에 어려운 현안이고 깊은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못 건드리죠 사실은. 그건 함부로 뭐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닌 현안은 대부분 대변인실에서 기존의 대표님들 심상정 우리 전 대표님, 노회찬 전 원내대표님이라던가 이분들이 하셨던 말들을 어쨌건 대변인실은 다 알고 있고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입장이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입장을 내서 기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논평을 내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가 나가는 거고 그게 근데 늦어버리면 기사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을 빨리 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저 중간인 거죠. 더 깊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빨리 내서 기사화를 할 것이냐 그런 걸 현안마다 고민하고 그래서 답을 주고 그런 역할이 대변인실의 역할이고 대변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남에 오셨으니까요. 소감도 한번 성남 들어보고 싶네요.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기 그죠? 성남. 일단은 너무나도 이슈가 되는 대한민국 시 중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 성남시 같은데요. 일단은 성남시에서 보니까 정의당 성남시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변인실이 대부분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모니터링이에요. 정의당에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오는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그럼 정의당으로 검색을 하면 성남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리에서 서명 받고 생리대 안전검사 관련된 촉구 같은 것도 서명 받으셨었고 성남시 보니까 잘하시네요.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성남시에서 활동을 참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나 제가 대변인 되면서 방송 3사라던가 이런 데서는 그래도 많이 불러줘요. 라디오도 많이 나가고 토론회도 있고 나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의당 내에서 불러준 게 처음이라 제가 볼 때 정의당 중에 가장 최고의 성남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 맞죠? 네. 맞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곳이 없군요. 내외적으로 인기가 있으신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언론하고 기자들은 좋아하는데 당내에서는 처음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여기 오늘 미리 공지를 해서요. 오늘 어떻게 대해서 그래서 당원들에게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도 좀 있고요. 하나씩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당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게요. 중앙당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가는지를 당원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대표와 부대표, 상무위원, 국회의원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좀 짧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의당 당직자 하면 한 80여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80여 분이 계시면 사실은 국회의원이 13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에 비해서 비교하면 많은 거예요. 거기서 200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 지금 5명인데 당직자가 80명이에요. 그러면 비교하자면 많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의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당으로 우리는 국회의원 5명밖에 없으니까 보건복지 쪽은 우리가 안 건드릴게. 우린 건 잘 몰라. 왜냐하면 우린 사람이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러지 않죠. 국회의원 5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현안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요. 거기에 전문가를 데리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규모의 그러니까 경제 규모의 80명 정도가 많다는 거겠지만 하지만 그 대한민국의 현안과 모든 분야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밤샘 작업도 하고 현안이 있으면은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셨을 때 5일 동안 그냥 거기서 다 먹고 잤어요. 당직자가
어떤 회사가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소위 말해서 뭐 만약에 그냥 돈 버는 주식회사라 그러면 노회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회장님 정도, 뭐 전무님 뭐 예를 들면 그런 지위의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직원이 그 5일장을 치르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은 돈 벌 목적으로 여기 오신 것도 아니죠, 그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박봉에 시달리시고 야근도 많고 밤샘 작업도 많고 그리고 휴일 근무도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돈이 많아서 물론 우리가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얘기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의당의 당직자에게는 과연 노동권이 있는가? 뭐 어찌 보면 근데 그건 현실이니까 좋게 얘기하면 자발적 노동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당직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역에서 보면 아니 중앙당에서 이런 거 좀 해주면 좋잖아. 우리가 이런 거 모르는데 좀 내려주면 좋지 않은데 참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생한다는 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대표님 밑에 지금 부대표님이 3분이 계세요. 뭐 청년 부대표로 정혜연 부대표님 계시고 뭐 강은미 그리고 우리 한 대표님, 한 부대표님 이렇게 해서 3분이 계신데 이분은 각자 이제 대표님이 혼자 못하실 거 아니에요. 몸이 하나니까 또 의원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대표님이 못하는 일을 각자 영역에서 하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무총장님이 그 중앙당 그 총국을 다 관리를 하세요. 사무총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있는데요. 뭐 원내 대표실이 있고요. 지금 장소로 얘기하면 그 의원님들은 국회 들어가면 의원회관에 계세요. 그래서 그 밑에 의원 보좌관들이 같이 있고 대변인실하고 원내 행정실은 그 이렇게 둥그렇게 태권브이부처럼 생긴 거기 본청 거기서 대변인실하고 원내 행정실 그리고 원내 대표 그렇게 대표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우리가 가난해서 국회에서 쓸 수 있는 그 사무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 한 뭐 5평, 6평 되나? 근데 거기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가 바로 민주당 공보실인데 거기는 지금 우리 방 크기랑 똑같은 크기가 접대실이에요. 그냥 소파 있고 기자 가끔 오면 앉아있는 그래서 보면서 저기 맨날 벼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9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변인실하고 원내행정실, 원내대표 비서실 여기는 그러니까 또 중앙당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본청에 있고 그리고 중앙당 당직자들은 국회 바로 앞에 동아빌딩 5층에 거기서 한 80분이 거기서 계시고요. 뭐 기능에 따라서는 뭐 총무팀은 당에 관련된 모든 회계 그쪽으로 관리하시는 거고요. 기획조정팀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의당이 우리가 지금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팀이 있고요. 미디어팀은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뭐 이렇게 카드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홍보 그런 걸 미디어팀에서 하고 있고요. 조직위원회는 각 그 위원회 관리하는 뭐 위원들이 따로 계셔서 조직 총괄하고 그런 걸 하고 계시고요. 대협력위원회라고 예를 들면 민주노총하고 정의당의 관계 이런 관계를 책임져서 하시는 분들이 대협력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뭐 질문 중에 보니까 교육연수원도 있던데 교육연수원은 뭐 신입당원들이라던가 아니면 당원들에 대한 교육 전반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노동이 당당한 본부가 있어요. 또 본부는 각 우리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 전문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그런 평화로운 본부장. 그래서 그 국방에 관련된 거는 안보에 관련된 거는 김종대 의원이 본부장으로 그 일은 다 일괄하시는 거고 그리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라 그러면 우리 본부장에 김영훈 본부장 계신데 뭐 노동자에 관련된 모든 업무 그런 것들을 총괄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생겼죠. 공정경제민생본부 우리 최혜선 의원님이 생겨서 갑질 없는 나라, 갑질 없는 회사 대한민국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뭐 요게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는 우리 이현정 본부장님 계시면서 정의당이 원래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환경, 에너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뭐 동물 복지 그런 것들 지속가능한 뭐 에너지 그런 것들 관리하는 게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에서 하고요. 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정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조금 방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현재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인데 아주 멀리 나갈 수는 없겠고 정책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이거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정의당의 어떤 뭐랄까요 싱크탱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하고 다르게 또 정의정책연구소가 있어요. 과거에 미래정치센터였는데 그 정의정책연구소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변인 되기 전까지 거기 제가 부소장으로 있었는데 거긴 좀 더 전략적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것들을 기획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AI 아직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AI가 어떤 적용됐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는 현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미래정책연구소에서는 그런 거를 정의정책연구소로 맡겼죠. 정의정책연구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법안과 그게 실용화 됐을 때 문제점들을 먼저 과학자들이라던가 그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그걸 먼저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어찌 보면 조금 더 멀리 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연구소에서 다루는 걸 거고. 당직자들이 참 고충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그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셨을 때도 많이 애쓰는 거 보고는 많이 짠하고 안타깝고 했었는데도 그렇게 5일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와 이 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걸 좀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교육팀장을 하고 있어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교육이 또한 이제 진보 정당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에는 교육연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성남시에서 미리 질문지를 어저께 주셔서 받았는데요. 제가 보통 방송 3사에 나가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지를 줘요. 작가님들이 만들어서 이런 질문 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질문지에 대한 답을 작성해서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보통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성남시에서 준 질문지를 제가 답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이 질문의 깊이가 정말 정의당의 제1시원위원회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대변인이 사실은 대변인은 어쨌건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가요. 상무위원회, 의총, 어떤 회의든 대변인 다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답이 하나가 나오기까지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논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제가 알고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알아야 정확히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다 알까요? 당연히 제가 정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그죠? 거기 인권은 인권, 사법 그런 전문가가 계시는데 제가 그 회의 들어간다고 그 얘기 들은다고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쫓아가겠어요? 그 경우에는 뭐냐면 저는 그분들에게 묻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연결시키거나 대변인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전문가는 아니죠, 그죠? 당의 입장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질문들을 딱 하셨길래 우리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답을 주셨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강성구 원장님 한 분 계시고요. 그 국장님 한 명, 그다음에 차장 한 명, 이렇게 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의당 중앙당의 많은 분들이 왜 좀 더 잘 뭘 좀 해주지 알아서 이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열할게요. 3분이 지금 계시고요. 평소에 하는 일은 신입당원 교재 개발, 신입당원 강사 육성 교육, 신입당원 직접 교육 한 6개월에서 1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앙당 그리고 시도당의 당직자 교육 이런 것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근자 대상 직무 교육, 교육에 관련된 책자 그런 것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이상 모든 당 활동가 연 1회 활동가 기본 교육
요것들 권역별로 8회 순회 교육이라 그러면 참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선거가 있을 땐 출마자, 그리고 또 당선되신 분들은 또 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또 당선자 교육, 그리고 또 요거만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무 교육 있죠. 인권 교육 이런 거, 그런 것들을 1년 내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연수원 이러면 뭐 저기 되게 공기 맑은데 산에 큰 건물 지어져 있고요. 거기에 막 좋은 사무실에 직원들 있고 원장님 테이블이 딱 하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열악하군요. 정말 열악하게 이렇게 놀면 혼자 있는 그 쉴도 아니고요. 같이 쓰는데 이렇게 2명 앉아 있고 연수 원장님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네, 앞으로 그런 교육연수원 건물이 생길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이 당에는 많은 부문위원회가 있어요.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건강정책위원회 등 많은데요. 저는 이 위원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각 부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공통적으로 보시면 아마 조금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그리고 뭐 지금 장애인. 어찌 보면은 지금 정의당이 뭐랄까요, 스탠스가 힘없고 약한 자, 소수를 대변해주겠다라는 그게 정의당의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중요하게 어떻게든 언제까지 가지고 갈 가치, 이것만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놓지 않고 이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대변하고 우리가 이거는 안 놓겠다, 이런 가치들을 오히려 특별하게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 답은 무조건 열악한 거로 나오는데요. 여성위원장님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당직자는 조직위원회에서 한 분이 그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보좌해요. 예, 이렇게 열악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답이 이렇게 좀 씁쓸하게 나와서 죄송한데요. 네, 너무 답이 일반적입니다. 예, 뭐 제가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대의원님께서 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초기에 대변인으로 왔을 때 각 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성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초반에 터졌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여성에 대한 뭐 강남의 뭐 젊은 여성에 대한 어떤 뭐 무슨 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입장을 누가 더 잘 알까요? 그럼 여성위원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현안이 딱 생기면 거기에 정의당의 입장이 바로 시간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오전 11시 이전에 어떤 입장이 나가야 기자들이 그 기사를 밥 먹기 전에 쓰고 올려서 그래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루가 지나서 다른 현안이 묻히기 전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성위원회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네. 근데 그게 뭐랄까요, 이게 그 안에 시간 안에 안 오죠. 그럼 너무 힘든- 전문성이 아직 부족하다,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 위원회 분들께서, 그러니까 네. 뭐랄까요, 정의당이 돈이 많아서 월 막 500만 원씩 주면서 전업으로 네. 당신은 이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업무 혜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정의당이 그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찌 보면 생활 정치인 네, 맞습니다. 많죠. 100%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일 하시고 끝나고 7시까지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앙당도 그럼 그 위원장님들한테 네. 500 주면서 이거에 대한 것만 하십시오, 이게 가는. 이 부문위원장님들은 전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얼마를 받는지 뭐 전업으로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러는, 그러니까 이 열악한 부분에서 그 일들을 치러내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만 누구보다도 거기에 집중하고 수많은 뭐랄까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입장을 내는 것은 맞는데요. 네. 그리고 집중하고 계신 건 맞는데 어떤 정확한 사안이 터졌을 때 예를 들면 뭐 한 2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답을 내거나 어떤 네. 그러기에는 많이 힘들죠. 대변인실은 어찌 보면 저희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건 터지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그래서 답을 낼 수 있는 데고 어찌 보면은 각 부문위원회에서는 열악하죠. 그리고 네. 그렇다니 각 부문위원회에서 주된 업무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주된 업무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정책 개발인지. 정치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과연 우리가 추상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게 여기도 정치를 하는 위원회인데 우리가 그러면 1년 동안 성남시 위원회에서 하는 걸 한번 파악해 보면 우리가 정책을 만들지는 힘들 거예요, 그죠? 정책을 만들기 힘들 거예요. 다만 어떤 정책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혹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쓰였는지 정도는 전문을 갖다 놓고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야 사실 이런 부분이 그 지금까지의 과거에 비해서 더 이쪽이 더 집중됐구나 뭐 이 정도를 알 수 있지 우리가 과연 정책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다만 어찌 보면 각 시위원회에서 하는 대부분이 어찌 보면 여론전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성명을 박는다던가 현수막을 건다던가 혹은 그 당 활동이라는 게 시민들과 좀 더 가까워져서 당원을 늘린다던가 어떤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어찌 보면 그 정치라는 게 어떤 말과 글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들이 어찌 보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대변인다운 본질이죠. 말씀입니다. 네, 정치는 여론전이다. 상당히 대변인스러운 말씀입니다. 네. 성남에서는 정책팀이 있고요. 지역에서 나름의 이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직은 부족한데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책도 만들어내는 그런 성남시 지역위원회 정책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팀장님 아직 안 나오셨죠? 네. 그 대단한 지금 겁니다. 일하고 계시군요. 정말 시위원회에서 정책팀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여기 팀원도 몇 분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있든 없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희 당 그 당직자가 80명이라고 처음에 놀랐거든요. 많구나. 왜냐하면 제가 거기 당사를 가봤는데 당사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좁은데 그 안에 80명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안에 지금 계신 거죠, 80분이. 그 옆에 보면은 그 들어가시는데 그 옆에 한 2개실이 더 있고요. 거기가 아까 교육연수원 푸르른 네.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옆에 같이 또 쓰는 부대표님하고 뭐 네. 교육원장님하고 교육 그 분들하고 같이 쓰고 그 다음에 6층에 연구소 다른 층에도 있군요. 연구소가 연구소가. 원래 연구소가 그 끝에 골방에 네. 골방에 저도 맨날 가면 앉을 데 없어서 맨날 이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6층에 그 장소가 더 넓은 데가 있어서 이사 간 지는 얼마 안 돼요. 네. 6층에 연구소 분들 계시고요. 당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데 관한 질문이에요. 어떤 정치적 이슈에 관해서 당이 입장을 내잖아요. 네, 그때 이 대변인님의 논평도 이제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고요. 그때 당원들이 볼 때는 때로는 대응이 너무 늦을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게 어떤 과정으로 그런 대응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히트 친 것도 많아요. 우리 기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일단은 늦거나 혹은 뭐 당원들 눈높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제가 뭐 사과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늦을 때, 그러니까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당론이다고 이것이 우리의 당론입니다라고 얘기하기까지 사실은 많은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말을 쉽게 하시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사안마다 이게 당론입니다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의결 기간을 그럼 다 거쳤느냐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그럼 아니 전국위원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러면 뭐 그 정도에서 승인 받고 뭐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당론이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 당은 이런 입장입니다 정도까지는 네. 얘기를 대변인실에서 해야 기자들이 그걸 기사가 나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당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그거는 말 그대로 모든 글과 모든 말들은 대변인실에서 다 알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그걸 증거로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쨌건 이 정당에 빅마우스가 있죠. 누군가 어떤 예를 들면 노회찬 대표님 살았음 전에 우리 심상정 대표님 그리고 우리 이정미 대표님 그리고 상임위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회의를 하는데 거기 어떤 결정들이 났을 때 뭐 의총에서 결정을 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다 알고 있죠 대변인실은. 네. 그래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도출을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지금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에 당 대표들이 초청받아서 가냐 안 가냐 이걸 네. 기자들이 그냥 이 초청 비서실장이 임명석 비서실장이 TV에 나온 순간 그때부터 기자들은 전화 그냥 막 빗발치는 거예요. 정의당은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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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네. 그러면 가냐 안 가냐를 그러면 이거를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정미 대표님이 그 전에 했던 말들을 계속 이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니 가냐 안 가냐 정도를 추론으로 때려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자, 제가 그렇다고 제가 이 대표도 아닌데 네. 그럼 제가 그걸 결정할까요? 아니,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제가 추론을 하고 제가 확답을 주진 않습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 언젠가 그랬어요. 대변인실이 이 정의당의 당론을 정할 됩니까? 그 말을 왜 나왔냐면 이런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대변인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그 우리 이정미 대표님께서 1주년 기자간담회 할 때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남북 국회 회담을 열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다시 8월 14일 날 이정미 대표가 다시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5당 원내대표 오찬회 모임 때도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네. 그 4.15 판문점 선언에 비준 동의를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힘써주셔서 그럼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고 남북 국회 회담도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모든 발언들을 다 갖고 있죠. 대변인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자보기 했을 때 제가 확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정미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 남북 정상회담에 그 행정부만 가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가자고 한 제의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이정미 대표가 말씀하신 남북 국회 회담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게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까지가 제가 하는 말이죠. 않을까요?라고 언론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제가 대표님 가냐 안 가냐는 대표님이 확답을 하는 거지 네. 기자들이 저에게만 묻는 게 아니고요. 이정미 대표님에게도 묻고요. 저에게도 묻고요. 그렇게 해서 기자분들은 촘촘하게 모든 통화 기록을 다 녹음해서 갖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입장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결정하기 전에. 역할이 다르죠. 네. 확정을 짓는 건 대표님이 확정을 짓는 거고 네. 그건 대표님이 정무적 판단을 하고 같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논의하시는 거고 대변인실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대표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에 대한 이래서 정의당의 입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가서 제가 좀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도까지가 제가 덧붙이는 말이지 제가 그거를 무슨 권한으로 대표님도 아닌데 당대표 초청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네. 거기까지가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말 기존까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네, 대변인실은. 네. 우리 당원들께서 이거 궁금해하셔서 올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정의당이 이렇게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안타깝다는 당원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당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안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4일 날 대변인이 선임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를 상무위에서 제가 계속 뭐랄까요, 혼났다 그럴까? 그랬던 게 뭐냐면 왜 정의당이 언론 노출이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저도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언제 얼마 됐다고 나에게 이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하늘만 같은 그 우리 노회찬 대표님, 네? 뭐라 그러는데 뭐라고 제가 하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랬죠. 그리고 더 열심히 술을 먹었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네, 술이군요. 술입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제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로 제가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 대변인은 간으로 정치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처럼 기자분들을 만나서 무슨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줄 테니까 좋은 기사 써달라가 절대 아니에요. 기자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술 먹는 문화를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정의당이 알고 싶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술 먹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술을 한 번 기자님이 사세요. 어, 아, 저희가 어떻게 정의당한테 받아먹어요. 그건 좋은데요. 수신자가 대신 그 귀중한 수신료로 제가 사겠습니다. KBS.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술 먹고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기자분들이.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자분들은 전체를 보잖아요. 정의당을 당원 아니잖아요. 기자분들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모순을 보는 거고 그 안에 깊숙이를 보니까 정의당을 안타까워하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술 한잔 기울이면서 안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좋아지는 건 뭐냐면 이분하고 가까워지니까 소통이 좋아지니까 이분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전화를 해서 쉬운 말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게 그대로 녹아들어서 기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기사가 될 때 더 정확하게 되겠네요. 정확하고 우리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해 주시는 거죠. 네. 예. 그러고 한 1년 술 먹으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래서 요즘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제 되게 힘들다. 막 이럴 때 지금 정호진 대변인이라고 3주 되셨는데 대변인 한 분을 또 선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제 죽을만 하니까 살려주더라고요. 예. 우리 당이 그렇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기자분들이 정말 그 환경이 많이 좋았다고 당시자들도 느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한 건 맞아요. 정말 아직도 부족한 건 맞는데 과거에 비해 저는 많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기자분들도 뭐랄까요, 호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도 더 되게 많아졌고요. 그래서 대변인실에 계신 분들도 자부심도 많아졌고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간으로 정치해서. 훌륭한 간을 두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요 당에 대한 질문을 지역위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맞습니다. 그래서 소질문 답을 안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그러면 대변인이 계시나요? 성남시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대변인 있나요? 사무국장님이 약간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시죠. 아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1년에 뭐 얼마나 하시나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출마할 때 그쵸, 출마할 때 어떤 뭘까 언론을 비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 제가 지금 드리는 조언은 기자분들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은 기사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슈도 없고요. 그래서 이슈 만들어주고 기사거리를 주는 걸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자회견하면 누가 기사 뭐 실어줄까?
그러니까 안 실어준다고 전제하고 하세요. 그냥 하고 대변인 취지를 만드셔서 일단 그게 위원장님하고 해서 그게 된다면 빠르게 이 입장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앙당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보고 계시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님과 그렇게 긴밀히 하셔서 지역에 있는 이슈 어찌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라던가 그런 분들한테는 뭐랄까요 그 민원 제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런 일인데 이런 거 좀 얘기해주고 거론해주고 근데 우리한테 그런 걸 많이 얘기를 상대적으로 안 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언론을 붙잡고 계속 기자회견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시청 빌려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현수막 3만 원짜리 뒤에 붙이고 그리고 당원 몇 명 뒤에 계시고 그래서 입장 만들어서 그리고 기자분들을 한번 묶어보세요. 아 왜 힘들게 제가 일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 불렀는데 기자들 아무도 안 왔어요. 아, 그러니까 간으로 먼저 약을 쳐야죠. 친한 기자 몇 명부터 시작하셔야지 기자 단이 올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에 뭐 어차피 지역 분들이니까 친한 형 동생 하면 누구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기자 한 둘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시작하자, 술 먹자, 소주 먹자 해가지고 사목장님 간으로 네, 좀 한 2명 친해진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좀 많은 뭐랄까요 이슈 현안 얘기해서 터뜨리는 거 그리고 한두 명이 기자 붙잡고 그 다음에 계속 뿌리고 그거를 상례화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겁내지 마시고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처음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파티 한번 하시고 그럼 좋잖아요. 네, 우리 사무장님의 간이 무사하시기를. 밀크시슬 좋은 거 있습니다. 권해드릴게요. 네, 꼭 보내주십시오. 네, 아주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주로 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이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우리 당의 당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정미 대표님을 앉혀놔도 답하기 참 힘들 텐데 성남시의 수준이 이래요. 이런 질문은 방송 3사도 참 안 하던데 그래도 예. 일단 정치개혁의 핵심이면 선거제도 개혁인데요. 일단 지금 국회 정치개혁 정개위원회 지금 상임위원장으로 심상정 의원님이 내정이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특위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발도 못 나가요. 지금 내정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7월 10일 예, 교수단체들이 다 합의를 했고 그때는 우리가 교수단체였죠. 7월 10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내정을 했죠. 심상정 우리 네. 전 대표님을 상임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의원들 명단을 모든 특위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혀 뭐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지금 네. 국회 정개특위가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의 뭐랄까요 단점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우리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사실은 정의당이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확신이 있었을까요? 다만 이거는 무조건 탄핵 가야 된다는 결정 내리기도 참 어려웠지만 내뱉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정의당의 역할이 어찌 보면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위를 얘기하고 이끌어가는 게 정의당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옳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그것을 의미 없다고 얘기한다면 다수결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의미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상정 우리 전 대표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내정이 아니라 확정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또 가장 큰 건 뭐냐면 촛불 개혁 혁명 여기에 주된 동력은 바로 국민이었다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 대표성, 비례성 이거에 대한 인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럼 약간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하신 것처럼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의원으로 내정했다가 우리가 이제 교수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교수단체 아닌 애들은 내쫓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예측이라든가 저희들의 대응 방안이 뭔지 지금 현재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심상정 우리 의원님조차도 본인도 푸시를 하고 있고 정의당의 입장으로 원내대표로서도 푸시를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도 하고 있고 계속 보이지 않는 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어쨌건 지금 교섭단체가 아니라서라는 그거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교섭단체라는 게 국민들이 교섭단체 국회의원을 뽑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입법기관을 뽑은 건데 그게 교섭단체이 아니라는 그거는 국회 내에서 일할 때 너네가 그런 여론조사를 저희가 정의정책연구소에서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예요. 거기에 전문가랑 그리고 그 비싼 기계까지 저희가 중고로 사서 설문 돌리고 있고요. 계속 당원들 의식에 대한 설문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대상으로도 계속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회의 때마다 그 분석표를 갖고 항상 지표로 삼아요. 우리 당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를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지표로 삼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하고 있는지 혹시 최근에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조사를 했나요? 우리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데서 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조금 질문을 좀 보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과 같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질문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봐보면 어떤 함정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 지지율로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있긴 한데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거를 좀 들기는 좀 그런데 문 대통령 지지율. 예, 그렇죠. 같이 가요. 대부분 질문을 만들 때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신뢰하기 어려워서 답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아니 이따가 이제 더 질문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당원들이 여러분이 이제 올리신 내용인데 교육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건 사실 질문지에 안 들어 있었어요. 중요한 질문인데 빠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일단 네. 교육에 대한 정의당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다음 교육에 대한 정의당의 기본 정책이 무엇인지 이건 중요하니까 아마 대변인님이 평소에 알고 계실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교육의 전문가가 사실은 좀 한동안 조금 부재했었어요. 중앙당 당직자 중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잘됐든 잘됐다가 공무원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홍은강 우리 위원님이 또 오셨어요. 아주 교육적으로는 아주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오면서 계속 지금 상무위원회에 오셔서 교육에 대한
뭐 가장 핫한 건 지금 수능 관련돼서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홍강 위원님이 오셔서 일단은 지금 뭐랄까요, 오신 지는 지금 얼마가 안 돼요. 네.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오면서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이끌어서 지금 어떤 보고서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조만간에 지금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자 그런 의견을 좀 갖고 계셔서 좀 기대해 보시면은 저희가 좀 조만간에 그걸 좀 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전문가가 왔다니까 커밍 순이네요. 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당 강령을 보면요, 생태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의당 정치 행위 안에 환경이라는 말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동물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알고 있었을까요? 네, 질문지에 있었던. 질문은 그죠, 있었죠. 네, 네. 이거는 우리 생태본부장님이 계시죠. 아. 정의당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부 3개 중에 하나, 생태본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운전 중이래요. 그래서 바로 오기 전에 답을 주셨어요. 나 깜짝 놀랐네. 자, 일단은 지금 동물복지위원회는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로 지금 건설 중이고, 예, 그래서 동물복지위원회는 건설 중에 있고요. 그 환경 파괴가 덜한 방식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 높이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또한 그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난개발 이거 막기 위해 예를 들면 강원도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저도 지역에서 이거 참 운동 많이 했습니다. 케이블카 반대. 흑산도 공항 등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원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공원 일몰제 TFT를 지금 중앙당에서 만들었고요. 일단 도심의 녹지가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예, 가로 열고 이 부분은 양호영 위원장님도 참여 중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살짝 넘기셔도 좋습니다. 크크크 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도시공원 일몰제 TFT에 네, 같이 참여를 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사실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2020년에 좀 빨개졌나요? 이렇게 즐거워하시죠? 2020년에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이렇게 사유지가 많아요. 공원들이 다 국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사유지가 꽤 많습니다. 그 사유지들이 풀리면서 그 사유화가 되면 공원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해서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전무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많이 이제 국토부나 연구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나머지 행정부에서 그 대책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해결하는데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하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고 성남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에도 그 문제가 있거든요. 율동공원을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재명 시장께서 사유지의 네. 주인이 그걸 개발하는 거고 성남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8년 동안 그 예산 확보가 안 됐던 거예요. 그 확보가 안 돼서 그걸 공원을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재명 시장 때. 근데 민간 개발을 하면서 문제는 공원 옆에 아파트를 짓는 그런 민간 개발이 될 뻔했죠. 근데 그걸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하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막혔어요, 성남시에서는.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각 지역별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회의도 하고 했었죠. 네. 질문이 우리 사회자께서 답변하려고 지던 질문 같은데요, 그죠? 이거 네, 죄송합니다. 핵심이 지금 탈락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사회적으로 핫 이슈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권 문제 요즘 시대적인 화두인데요. 얼마 전에 인천 퀴어 문화축제가 있었죠. 근데 반대하는 단체들이
회방을 봐가지고 파행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정의당인데요.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과 배제가 있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 정말 질문이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혐오와 차별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젊은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어찌 보면 낭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남자가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을 텐데 젊은 요즘 20대 남성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다르구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직장 내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이 낮다 이런 기사를 접하는 20대 남성들의 태도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 뭔 소리래 취직도 안 되는데 뭐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기존에 지금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들은 뭐랄까요 본인도 누리면서 언젠가는 깨닫는 지금 시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여성의 어떤 뭐랄까요 희생을 해서 많은 걸 받아왔구나라던가 혹은 여성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를 생각하는 대상은 기존에 지금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깨닫고 생각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20대의 젊은 남성들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본인도 피해자고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나 또한 피해자인데 지금 뭔 나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누군가를 얘기하지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사회가 너무 강팍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좋게 얘기하면 낭만이라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보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이거는 사회적 문제 어떤 대한민국 만약에 놓고만 얘기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려할 수 없는 강박한 사회, 여유 없는 그런 거에서 오는 문제점인데 가장 약한 자들에게 기존 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랬건 저랬건의 노약자, 장애인, 여성, 남성에 비해서 힘은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얕은 지층에서 터져서 분출되는 것이지 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들이 어찌 보면 여성 혐오고 뭐 장애인 뭐 그리고 성소수자는 힘이 없죠. 사실은 작은 단체니까요. 뭐 비난하는 게 충분히 뭐 쉽다고 생각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같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어떤 뭐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정의당 계속 얘기하지만 뭐 낙수 효과를 얘기했던 뭐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르게 지금 소득주도 경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에 정의당이 힘을 실는 이유조차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게 행복한 세상이고 복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보면 하층에 있는 분들부터 오히려 더 뭐랄까요 여유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회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이 사회가 좀 강팍해져간 이 사회를 바꾸지 않는 한 쉽진 않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팍한 세상이 문제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저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정치개혁 관련 질문을 먼저 드렸었잖아요. 근데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다. 선거제도 개혁이.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인데요. 네, 정말 이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꿈에 부풀어 있는데요. 평화의 주도자로서 우리 당의 원칙, 우리가 정의당 평화의 주도자, 동아시아 평화의 주도자로 나서겠다는 게 이제 강령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다만 이 야당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데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비행기 타고 13시간 동안 프랑스도 가보고 차갑고 뭐 독일도 가보고 근데 못 가본 데는 북한밖에 없는데 정상회담이 18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당 대표들을 초대하셨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보니까 지금 모든 게 하나도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일요일날 지금 가서 실무단이 가서 협의하고 일요일날 와서 브리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당에 뭐 같이 갈 인원도 뭐 이런 거 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먼저 전화를 했죠. 대표님 가셔야 되는데 뭐 준비할까요? 일단 일요일날 오후에 그게 나오니까 그거 끝나고 그거 보고 그거 준비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제 속셈은 그래 같이 가야지. 이 말을 듣고 싶어갖고 제가 미리 전화를 했는데 같이 가자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일요일날 뭐 끝나고 세부 내용이 나오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콩팥대가 있어서 북한 이번에 가는 건가? 청와대는 따라가봤고 이제 북한 한번 나도 따라가는가? 부풀어 있는데 가자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분들도 자유롭게 북한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요.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의당의 입장을 눈여겨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평화에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얘기하고 앞장서 가죠. 정의당이. 뭐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아달라고 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남북 정상회담 가는데 당 대표들 초대를 했죠, 그죠? 네. 초청을 했는데 어찌 보면 당 대표들한테 사전에 얘기 안 하고 그냥 언론에 나와서 그냥 비서실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죠. 근데 그게 되게 어찌 보면은 거긴 행정부고 여긴 입법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네. 뭐 상권 분립, 독립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기분이 나빠하셨어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봤어요.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 저랑 되게 친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죠. 제가 생각해도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결혼 소식을 이렇게 건네서 제가 들은 거예요. 기분 나쁘죠. 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청첩장 안 주고 여기 얘랑 얼마나 친한지 얘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정의당의 이 대인배스러운 모습은 그래도 결혼 축하해줘야지. 그래 뭐 그건 좀 실수했지만 나한테 직접 초청장 주는 게 맞지. 근데 왜 건네서 줘. 하지만 정의당 우리 이정미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네. 가야지. 그렇죠. 가야지. 이러신 거죠. 네. 예, 그래서 보면 형식적으로 조금은 뭐랄까요, 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대의는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잖아요. 그 앞에서 왜 나를 뭐 좀 무시했거나 어떻게 존중해주지 않았거나는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를 정의당은 분명히 선택했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러서 한병도 정무수석한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오셨을 때 예방을 했었거든요. 네. 끝나고 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일을 왜 그렇게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하지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품에 참 그래서 정당 대표의 품은 이렇게 넓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남북 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정의당 대표님을 가셔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나도 북한에 가보고 싶다는 재미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저는 충분히 좋은, 재미있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노회찬 대표님 서거 이후에 입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모두가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보내고 있고요. 대변인님도 이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016년에 제가 총선 나갈 때 제 후원 회장이 노회찬 대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님도 2016년 총선을 나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당내 드루킹 TF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당내 우리가 대응하려고 네. 드루킹 대응 TF를 만들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뭐랄까요, 참 제 후원 회장이었거든요. 2016년 그 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2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하는 3월달, 그때 이제 노회찬 대표님 제 후원 회장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에서 노회찬 대표님과 정치를 함께 해오신 분들이,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제 선거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이제는 노회찬인데, 우리 노회찬이 누군데 돈이 없겠냐, 사람이 없겠냐, 이런 생각을 하신, 그래서 저를 도와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노회찬 대표님과 정치를 했던 분들이. 그래서 저는 선거를 잘 치렀고요, 2016년에. 그리고 대변인이 돼서 이제 왔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 노회찬 대표님과 딱 1년 같이 했어요. 제가 7월 24일 날 선임돼서 7월 20날 국회 오셨다가, 물론 얼굴을 못 뵀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365일을 같이 일을 했죠. 그 노회찬 대표님이 제가 대변인 돼서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사고를 쳤어요. 네. 논평을. 네, 논평을 제가. 네. 새내기라 지금. 네. 뭐가 뭔지 모를 때 너무 서두르다가 새벽부터 기자들 막 전화 빗발치고 이러다가 논평을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네. 네, 노 대표님이 이제 의원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랄까요, 그런 충고하셨던, 근데 되게 혼날 줄 알았어요. 막 소리치고. 내 방으로 와. 그래서 막 소리치고 잿더리는 안 날라다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그럴 줄 알고 제 가슴 졸이면서 노회찬인데, 그죠? 노회찬이 그래서 여기 막 이러고 갔는데 조곤조곤 이제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정치인으로서 제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뭐랄까요, 항상 이렇게 회의에 가면 저 같은 이제 아래 것들은 먼저 가죠, 회의에. 그죠? 이렇게 입구 앞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쫙 먼저 앉아 있으면 항상 또 높으신 분들은 뒤에 오시는 게 예의잖아요. 뒤에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뒤에 못 보잖아요. 그럼 앉아 있으면 항상 이렇게 어깨를 툭툭 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악수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우리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는 그 유서를 제가 읽었죠. 근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5일장 동안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변인으로서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 언론 그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 또 특검에 특검이 또 불을 한번 써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5일장 동안. 그렇게 끝나고 한 달도 계속 그거에 연이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사실은 49제 얼마 안 지났죠.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픈 데가 이제 한두 군데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라는 게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병원을 3군데를 가고 뭐 피부도 그렇고 뭐 지금 눈도 사실 조금 여기가 좀 어저께 여기 오려고 가서 째고 왔어요. 수술하고 왔는데 이게 뭐라 다래끼라 그러나요? 네, 다리. 그런데 이게 다래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먹었어요. 계속 술을 먹으니까 이게 역시 간. 간으로 정치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나서 어저께는 어떻게 여기 올 수가 없어서 가서 네. 이렇게 째고 약 바르고 하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금 티는 나는데 어제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님이 그렇게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다음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뭐 많이 고생을 하셨네요. 많이 고생하셨고 하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 네, 대변인님이 이 킹급 회의 결과 직접 발표하셨죠. 네, 이 부분 마지막 질문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성남시의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봐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어떤 뭐 스포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집중하면 세계 최고 인류가 최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분야 중에 저는 후진한 가장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직까지도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가 뭐 기독교, 캐톨릭 뭐 이런 거죠.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어도 그 이름이 우리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가장 오래된 종교가 됐잖아요.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오셨던 그리고 하셨던 일들이 무의미하게 사라진다고 생각 안 들고요. 여기 계신 저는 노회찬 대표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좀 또다시 노회찬이 되어서 더 많은 노회찬이 돼서 저희는 뻗어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나갈 길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답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렌지 주스 감사합니다. 예, 재미있으셨죠?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이렇게 기획을 할 때 우리 대변인님이 이렇게 막 세세하게 답변하지 못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질문지를 드렸는데 가급적 좀 늦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날 것 그대로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것을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렵습니다, 당이. 저도 이제 입당을 해서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척박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내가 좀 도울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돈도 없고요. 그리고 뭡니까 조직도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있는 건 사람이거든요. 지금 오리엔테이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만 끝까지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야지만 중앙당이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그냥 아주 자유롭게 대변인 모셨으니까 아까 우리가 좀 너무 질문이 좀 뭐랄까요 너무 좀 어렵게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쉬운 질문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가시는 때는 성남시위원회를 좀 좋은 기억으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대시면은 마이크를 굳이 안 드리더라도